안녕하세요. 디테일 양선생으로 돌아온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양신영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1년 전에 만났었어요. 1년 전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거의 1시간짜리 분량으로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뵀었는데요. 궁금하시면 한번 또 찾아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물건들이 되게 많은데 유용하다고 해주신 것들이 삼각풀, 연필, 필통 이런 것들이었어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필요했던 것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서도 아주 뿌듯했던 물건들이었는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진학하시게 되셨다면 한번 다시 들어가서 찾아보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거랑 세트로 마련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하고 나면 또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좀 따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워킹맘이야.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어디서 누가 돌봐주나. 그런 거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돌아오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너무 궁금하기 마련인데 제가 강의 때 이제 뭐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다 하고 나면 이 부분을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애매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매번 강의 때마다 빠뜨리고서 이제 전해드리지 못했던 거를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워킹맘인데 아이들 학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정말 뭐 이미 진학시켜 보신 분들은 별거 아닌 질문인데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갓 첫째를 보내시는 분은 너무 궁금하죠. 보통 어떻냐면요. 저희 아이 시간표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3자녀인데 그 중에서 한 아이의 시간표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9시에 시작해서 40분씩 수업을 하고요. 중간에 10분씩 휴식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학교의 경우는요. 1교시, 2교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20분을 쉬는 그런 블록타임제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시간표는 분명히 다 다릅니다. 대략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1, 2학년은 일주일에 2번이 4교시고 3번은 5교시 후에 끝나요. 그리고 급식 너무 궁금하시죠? 입학식과 방학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급식은 제공하고 하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급식이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방학식에 만약에 급식을 안 하고 집에 온다 그러면 저희 집은 이제 비상입니다. 아침에 점심때 막 친정엄마, 시부모님 전화해가지고 그 시간에 점심 해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학기, 2학기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시간표에 좀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찾을 수 있으실까요? 보면은 3월 2일부터가 아니라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8일에부터 이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3월 2일부터는 아직 그 방과후 학교가 없습니다. 그쵸? 방과후 학교가 아직은 없죠. 근데 이제 거의 바로 이제 방과후 학교 신청하라고 브로셔를 다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방과후 추첨에 이제 당첨이 되고 하는 시간들이 1,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월 28일부터 방과후 학교가 1기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럼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를 축구와 창의큐브와 배드민턴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5교시 1시 25분에 끝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피아노였는데 중간에 다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개인 시간표에 완전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도 선생님이 다 이제 시간표를 바꿔 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3월 말경에는 저희 아기가 방과후 학교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시간표가 바뀌어도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센스 있는 학원들은 미리 다 압니다.
워낙에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3월 달에 방과 후 학교 때문에 시간표가 한번 싹 다 바뀐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경우에 4교시 12시 40분에 월요일에 끝나고 피아노의 정문에서 피아노 선생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갔다가 이번에는 태권도에서 차량으로 픽업을 1시 36분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권도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스케줄이었었는데 요것이 완전히 변동된다는 것을 피아노 선생님도 알고 계셨고 태권도 선생님이 알고 계셔서 미리 언지를 해주십니다. 3월 달에 한번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뭐 방과 후 듣게 되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태권도도 이제 용이하게 이제 시간이 조금 한두 시간씩 이제 밀려도 전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원도 만나봤냐면요. 나이에 어떤 편견을 가지는 것은 아닌데, 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직 아이나 자녀를 이제 출산해보지 않으신 경험 아주 젊으신 분이셔가지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피아노 학원에 한번 전학을 가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옮기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방과 후 학교를 다녀? 피아노 시간 맞췄으면 그 시간에 계속 와야지 왜 또 변경을 해? 이런 태도로 저한테 대하셔가지고 그 학원은 제가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이제 발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학원에 꼭 보내고 싶었었는데 그 피아노 선생님은 저는 이 아이 이렇게 맡아줄 수 없어요. 이렇게 시간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니 워킹맘이셔가지고 연락 자꾸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가정하고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다는 얘기를 늘 들으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때 되게 많이 놀랐었어요. 그리고 좀 많이 마음이 애잔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워킹맘의 비애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있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시간표의 변동이 여러 번 있어요. 3월 28일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방과 후 학교가 2기도 시작되고요. 3기도 시작되고요. 4기도 시작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개인 시간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반드시 시간표를 인쇄를 딱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테이프로 코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두꺼운 테이프로 코팅을 한 번 하셔가지고 잘라서 필통에 넣어주면서 너의 시간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이때는 뭐 차량을 타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때는 피아노에 가야 돼. 선생님이 널 데리러 오실 거야 하는 것들을 좀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하루를 예측하고 좀 스스로 컨트롤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핸드폰이 없는 자녀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 아이도 처음에 진학했을 때는 핸드폰이 없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큰아이의 경우에는 벌써 5학년에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면요. 학교마다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리고 한 층마다 공중전화가 놓여져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서 엄마한테 연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면 아니면은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셔서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교시에 셔틀 픽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아이가 먼저 연락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정문으로 오시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늦게 나가게 된다거나 여러 문제가 생길 경우에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걸 수 있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원 등하원할 때 알림 서비스, 문자에 이제 알림 서비스가 대부분 제공이 돼요. 그래서 워킹맘의 직장에서 아이의 등하원 여부를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으니까 또 그 학원, 이 학원은 그런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아이 방과 후 교실 보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네,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방과후 교실. 근데 방과후 교실이 너무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추첨이라는 거예요. 추첨. 보시면요, 이게 2022년에 저희 아이가 이제 방과후 학교 3기에 교육 시간표인데, 보면은 뭐 국영수 같은 교과 프로그램도 있고, 축구, 농구, 미술, 큐브, 댄스, 생명과학, 실험, 뭐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방과후 교실이란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개설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간표들을 다 보시게 될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기타도 있고요. 바이올린도 있고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이 시간표를 잘 짜셔서 아이마다 분명히 피아노, 축구 다 이제 그 외에 사교육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표를 잘 비껴나가게 잘 짜셔서 신청하면은 추천 방식으로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학교 밖에서 축구를 한다거나 뭐 바이올린을 배운다거나 하면은 훨씬 더 비싼데, 여기 방과후 교실에서 배우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3달에 9만 원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개를 신청해서 수강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특히 저는 요거를 워킹맘들에게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우리에겐 정말 문제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우두커니 이제 혼자서 집에만 있게 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방과후 교실과 돌봄 교실을 좀 적절히 미리 신청해 놓으면 방학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정말 방과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방과후 교실을 신청을 해 놓으시면요, 이런 좀 지겨운 겨울방학은 2달이나 되잖아요. 그 2달 동안 좀 그래도 중간중간에 학교에 가서 축구를 잠깐 듣고 온다든지, 아니면 상의 디자인 미술을 듣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도 마음에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1학년에 막상 딱 진입했을 때는 아이가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헤어진 다음에 어떻게 방과후 교실 혼자 찾아가지?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혼자서 충분히 찾아갈 수 있고요. 적응할 때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다 데려다 주시고, 또 적응할 때까지는 그 방과후 선생님이 교문 앞, 정문일지, 후문일지, 동문일지, 서문일지 다 친절히 데려다 주십니다. 이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워킹맘인데 방과후 돌봄이 가능할까요? 자, 방과후 돌봄이란 뭘까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방과후 교실과 방과후 돌봄도 너무 헷갈리지 않으세요? 자, 요게 바로 방과후 돌봄 신청서입니다. 소집일에 학교 가시면 요거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적혀져 있다시피 돌봄 교실은 방과후에 홀로 있어야 할 학생들을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보면서 교육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이에요. 네모칸 보시면 저학년인 1학년을 우선순위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우선순위로 받아주십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돌봄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네, 방과후부터 오후 5시, 6시 정도까지 운영하는 이 오후 돌봄을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방학 중에도 운영을 합니다. 방학 중에는 당연히 뭐 오전 9시, 10시 요쯤 일찍부터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마다 아침 돌봄도 있는 경우 있고요. 저녁 돌봄도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아침 돌봄은 6시 반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돌봄은 방과 후부터 밤 10시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은 좀 소수니까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1, 2학년 아이들을 이제 한 모둠에 모아가지고 30명 내로 이제 한 반을 만들기도 하고, 이 반 신청 수가 너무 많다면 저소득층 그리고 맞벌이 가정 자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수요 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추첨이나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이 다 받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도의 뭐 어떤 도시들은 정말 추첨에 막 목숨 걸고 막 가가지고 동그라미 그 탁구공 빼야 되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요. 학교 상황마다 다르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이 이제 필요로 하면은 1학년 입학하자마자, 아니면 이미 신입생
그 소집일에 신청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안내해 주셨을 때 바로 정확하게 잘 하실 때 해야 되고요. 나중에 들어가야지 하면은 기존 학생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TU가 없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2학년 때 들어가야지 하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돌봄을 꾸준히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1학년 초반에 처음부터 들어가야 계속 우선순위로 적용을 받는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아침 돌봄을 이용하고 오후 돌봄을 이용한 다음에 돌봄 선생님이 직접 정문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 돌봄 선생님이 피아노 선생님을 픽업 연계를 해주시고 피아노 끝난 다음에는 태권도 차량이 이제 픽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동선도 있다는 거 도움이 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 돌봄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집에 없는 책을 읽는 것도 좀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후 돌봄 시간에는 친구들, 그러니까 좀 같은 반에 좀 친해진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가 같이 있으면 좀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돌봄 시간에는 돌봄 선생님이 여러 놀이 그리고 워크시티지 같은 것들 활동 준비해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돌봄 선생님이 조금 비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돌봄 선생님과 핸드폰 문자를 주고받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좀 아이의 상황 이런 것들을 더 그날의 상황들을 꼬박꼬박 문자로 보내주시고 굉장히 친절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물론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어떤 돌봄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봄에 떨어질 경우에는 키움센터도 많이 알아보십니다. 이 키움센터도 보시면 집과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용료는 무료이거나 많아도 5만 원 범위 내이고요. 있어도 그게 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나 프로그램비, 간식비 이런 거에 다 쓰이니까요.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신청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이라고 치셔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돌봄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 놀이도 하고 쉬면서 알차게 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로 다 볼 수가 있고요. 키움센터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높지만 여기서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을 때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인데요. 지역 아동센터는 좀 들어갈 때 지원 대상의 자격이 좀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이나 차상위 계층 가정아동이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아동이나 조선 가정아동, 다문화 장애 가정 이렇게 좀 승인 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우선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80% 이상은 이런 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청을 하셔도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되게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호 프로그램 당연히 기본적인 급식이라든지 위생지도 같은 건 당연히 해주시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학교 생활에서 숙제지도라든지 예체능도 교육해 주시고요. 학습 부진을 겪는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지도도 해주시고 또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주말에 공유 프로그램도 있고 야간에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관심 가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번째로 학교에 가야 될 일이 몇 번이나 될까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현실이었거든요. 내 연차. 정말 아이들 때문에 연차를 며칠이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병원도 가야 되고요. 근데 학교에 가야 되는 도대체 그 며칠이 며칠이냐?
학교에 직접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운동회는 아이들끼리 치르는 경우가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오시는 것보다. 그리고 요즘에 학부모 총회는 공개 수업이랑 거의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가보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총회에서 뭐 선발되실까봐 아예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 공개 수업에 꼭 가시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학부모 총회는 자유를 맡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이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대면 방문과 전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의 경우에는 대면으로 가서 이제 선생님과 인사도 나누고 상담을 직접 하면서 이제 서로의 감정의 교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참 좋겠지만 전화로 하셔도 절대 무방합니다. 전화로 하셔도 모든 주요한 얘기들은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거는 부담 가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또 참석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녹색교통봉사는 참석을 하셔야 돼요. 아마 1년에 한 번일 것이고요. 이거는 보호자 2분 중, 뭐 아버지, 어머니 2분 중 아무나 가셔도 되는 것이고 상담도 아무나 가셔도 되는 거고요. 녹색교통봉사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30분, 40분 정도를 교통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간차가 되는 회사가 있다면 시간차 아니면 반차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 상담 오는 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뭐 무슨 말을 하시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저는 요 3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떤데 학교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 함께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3단계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교과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진학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잘 따라가나요? 만약에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집에서 어떻게 아이를 지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잘 따라가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친구 관계도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궁금하던데. 그래서 선생님, 가 풀쑥풀쑥 그냥 손이 먼저 나가요. 친구들과 학교에서 잘 어울리면서 지내나요? 선생님이 역시나 계속 학교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때리면서 다닌대. 그러면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의 전문성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사사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정서와 학교 생활 관련해서 우리 애가 편식이 너무 심해요. 학교에서 급식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너무 잘 먹어요.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더 지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그래서 C줄, 날줄이 엮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함께, 그리고 교과, 친구 관계, 학교 생활, 정서 이런 것들이 엮여져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마지막에 선생님과 내가 협업하는 동업관계잖아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제가 정말 돕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진짜 동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그거를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점들이 너무 칭찬할 만한지 그런 거를 막 줄줄줄줄 다 메모를 해놓으셨던 것들을 막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 더 그렇게 잘 지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분의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말을 채워나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C줄, 가정, 학교, 함께, 그리고 날줄, 교과, 친구관계, 학교생활, 정서 요거를 잘 엮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마다 소통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업무용 폰이 있으셔서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을 공개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하이클래스라는 어플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이톡 문자나 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세 번째로 학기 초에 카톡 채널을 개설하셔가지고 그 창구로 메시지로 연락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번째로는 스마트 이알림이 우리가 필수로 깔아야 되는 어플이죠. 그 어플을 이용해서 알림장으로 주고받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섯 번째로는 반전화번호를 오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는 일반 전화번호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아니고요. 그렇고, 또 여섯 번째로는 교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나열한 것 중에 계속 그 소통의 개방 창구의 개방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순서인데, 그리고 저는 그 지각과 결석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리고 좀 제출하라는 서류를 하루 이틀 내로 빨리빨리 내는 부모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서류를 처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내가 정말 선생님 너무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는 티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각껴서 알려드리고 제출하는 서류를 하루 이틀 내로 잘 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체험학습, 그것도 이틀 전까지는 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바로 전날 내시지 않고 이틀 전까지 내셔가지고 학교마다 또 그 이틀과 3일과 4일과 5일과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따져 보셔가지고 그 시일에 맞춰서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알림장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알림장에서 뭐를 숙제를 해야 되는지, 집에서 뭐 사진을 인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잘 챙기셔야지 담임 선생님과의 신뢰가 잘 쌓이고 우리 아이가 그 담임 선생님과의 신뢰가 쌓이고, 그러니까 내가 담임과의 신뢰가 쌓인다는 것보다 자녀가 내가 거울이 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소한 것을 그 알림장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아이에게 이것을 꼭 선생님께 그 구두로 전달하라든지 아니면 선생님께 이 포스트잇을 보여달라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뭐 메시지나 이런 창구를 전혀 개설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알려야 될 사항을 아이 입으로 직접 선생님께 전달하는 연습,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체험학습을 가야 돼. 지금 한 주, 2주 뒤에 가야 돼? 그러면 미리 구두로 알리고 저희 가정이 뭐 며칠 뒤에 며칠 날부터 교회 체험학습을 간대요. 그리고 엄마가 오늘 서류 내실 거래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리는 걸 연습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나중에 고학년 돼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나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 깜깜이가 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계속 알려주고, 너의 생활이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전달드려야 돼. 나중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이.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각한 이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엄마가 톡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것대로 하시되 아이에게 지각한 이유를 선생님께 잘 말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도 말씀드려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어디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지각하게 되었어요 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려라. 그럼 선생님이 너 혼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아이에게 안심을 주면서 좀 아이에게 그런 안심과 또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교육도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남자 아이들의 그림 읽기 쓰는 법입니다. 여자 아이들의 그림을 쓰는 법은 왜 없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본 모든 여자 아이들은 그림도 잘 그리고요, 글씨도 참 예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아이들은 거의 100%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 여아들 중에서도 그림을 너무 못 그리고 글씨를 너무 못 쓰고 글씨 쓰는 것 자체를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유튜브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들은 어떤가요? 남아 지금 데리고 키우시는 어머님들 다 제 마음 같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한글도 굉장히 느리게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1학년 1학기 딱 초입 때까지도 과연 얘가 쓸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 좀 떠듬떠듬 읽고 유창하게 읽기는 안 되는 상태에서 초등학교를 진학을 하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쯤 이제 1학년 1학기 후반에 그림 읽기 쓰기 나오는 이제 단원이 될 때쯤에는 그나마 이제 조금 뗐습니다. 조금 이제 떼요. 근데 여전히 안 되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림 일기를 쓸 때 보통 그림이 윗칸에 있고 일기 쓰는 곳이 아래칸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칸을 먼저 쓰고 위에 그림칸을 나중에 쓰라고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일기 쓰는 것이 목표니까 일기를 문장으로 쓰고 거기에 최대한 시간을 들이고 나머지 시간 동안 그림을 조금 그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 요거를 저희는 기준으로,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처음부터 너무 공을 그리다 보면 너무 그리기 싫은 그림이고 나는 자신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으면 나중에 일기는 더 쓰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이제 바꾸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에게 3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쓰기를 이제 시작할 때 처음부터 멋들어진 글쓰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줄줄줄 쓸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첫째가 딸이었어. 둘째가 아들이야. 둘째 너무 비교되거든요. 줄줄줄 쓸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림도 수준급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림 그렇게 안 그려도 되고 일기 먼저 쓰자. 그 다음에 그 일기 쓰기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같이 쓰기를 해야 돼요. 같이 쓰기. 오늘 누구랑 놀았어? 뭐 하고 놀았는데? 그래, 어떤 느낌이었어? 이 3문장을 쓰면 되는 거다.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 누구랑 놀았어? 하면은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얘는. 겨울이 형이랑 놀았어. 아, 그렇구나. 뭐 하고 놀았는데? 나 다이소에 갔는데 공룡 화석 발굴 키트라는 게 있더라?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놀았구나. 그래,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라고 이렇게 3문장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너 지금 방금 3문장 얘기했어. 3문장. 그 3문장을 쓰면 되는 거야. 너 지금 입으로 말한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자기 입으로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고 접근이 쉬워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고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겨울이 형이랑 다이소에 가서 공룡 화석 발굴 키트를 샀다.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다. 이게 저학년 때는 딱 쓰면 끝납니다. 저학년 때는 이것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기가 하나 완성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는 같이 쓰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쓸 때는 옆에 같이 있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기까지 어려운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계속 맴돌고 있으면서 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대화를 해준다. 그러면 그 문장으로 이미 딱 발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이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지나면 저는 이런 카드를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이 카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 감정교육이라는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감정 카드를 선물로 받았을 거예요.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텐데 바로 이거는 그 아이가 선물 받았던 카드예요. 거기는 어떤 게 적혀져 있냐면 그 별들의 표정이랑 뿌듯해, 미안해, 활기 있어, 귀찮아, 감사해, 통쾌해 이런 감정들이 써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골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감정을. 그래서 오늘 겨울이 형이랑 공룡 화석 발굴 키트를 잘 조립을 했고 잘 파냈어. 어떤 느낌이었어? 아, 활기 있었어.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단어는 한층 늘어가는 겁니다. 재미있었어 라고 끝나지 않고 활기 있었다 라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뿌듯했다 라고 끝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나요? 귀찮은 날도 있죠. 우리 아이들 귀찮은 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귀찮았다. 오늘 누구랑 싸웠는데 사실 마음으로 통쾌했어. 이런 다 다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요런 카드도 있었고요. 근데 이 카드의 단점들이 표정이 저는 아이들이 보기에 좀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잘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추천해 봅니다. 그래서 기쁘다, 엄청 기뻐하는 표정이죠. 감동하는 표정이에요, 지금. 행복한 표정이고요. 힘이 나는 되게 일러스트를 잘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보는 거죠. 뿌듯한 하루, 만족스러운 하루, 고마웠던 하루, 자랑스러운 하루, 이렇게 골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어휘력이 재미있었다 하나로만 1년 365일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해집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면 반대로도 해보셔도 돼요. 이거랑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다 흩어놓고 오늘의 감정 2장만 골라볼래? 그래서 2장 골라요. 그래서 오늘은 뭐 때문에 행복했다. 뭐 때문에 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다양한 글쓰기의 연역법, 귀납법들을 그냥 이렇게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1학년에게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권해드립니다. 올해는 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뵀는데 디테일하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한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